안녕하세요. 최인원입니다. 모든 분들이 EFT와 화건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사십시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낙태 생존자 증후군, 그 중에서도 낙태 생존자의 인간관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131쪽입니다. 미움받으면 끝장난다. 아무도 나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절대 미움받으면 안 된다. 비난받으면 안 된다. 감정 억압, 착한 사람 증후군으로 발전합니다. 이런 신념들이.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모든 이의 평가에 민감하다. 모든 가족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자신의 탄생을 반대하면 존재가 지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상담 경험상 혼전 임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특히 더 그렇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준비도 안 됐는데 무슨 애야? 그냥 지워. 그들은 종종 일단 이런 말을 듣게 되기 때문이다. 엄마가 나를 낳고 싶어 해도 다른 가족의 강력한 반대가 있으면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비난받으면 끝장난다. 미움받으면 끝장난다. 라는 신념을 갖게 된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감정도 억압한다. 솔직하게 느끼고 표현하면 미움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거절도 요구도 못하는 착한 사람이 되기 쉽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도 서툴고 어렵다. 그 다음 인간관입니다. 가까워지면 버림받는다. 버림받기 전에 내가 먼저 버릴 거야. 관계 실패, 연애 실패, 결혼 실패로 발전하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많은 낙태 생존자가 연애와 결혼을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에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자든 여자든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연애를 잘 하다가 점점 가까워져서 결혼을 고려할 즈음이 되면 그는 또는 그녀는 갑자기 판을 깨는 행동이나 말을 해서 상대를 질리게 해서 떠나게 만들거나 아니면 갑자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탄다. 이렇게 해서 결국 상대가 떠나가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자위한다. 어차피 그 사람은 나를 떠날 거야. 내가 먼저 떠나는 게 덜 힘들어. 낙태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계가 너무 친밀해지면 갑자기 버림받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올라오고 결국 이러한 패턴을 늘 반복한다. 왜 그럴까? 그들의 내면에는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엄마도 나를 버렸는데 그 누가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주겠어. 모두 결국 나를 버릴 거야. 낙태 생존자는 버림받는다는 두려움이 너무 강해요. 가까워지면은 하여튼 관계 깨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가까워지는 게 제일 두려워요. 가까워지면 버림받을 것 같아요.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132쪽 낙태 생존자의 세계관과 기타 신념. 낙태 생존자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냐? 그리고 다른 신념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절대 안심할 수 없다. 언제 끝장날지 모른다. 이런 신념 때문에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 각종 공포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현병 이런 게 잘 생깁니다. 모든 인간, 아니 모든 생명은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은 아프거나 죽거나 다치는 것이다. 언제 낙태될지 모르는 아기는 당연히 10달 내내 언제 죽을지 모른다. 또는 언제 잘못될지 모른다. 라는 생각 속에서 극한의 공포를 느낀다. 이런 죽음의 공포는 무의식에 늘 내재되어 있다가 공포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현병 등으로 악화되기 쉽다. 낙태 생존자는 어떻게 보면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사형수의 심리 상태와 같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끝장날지 모른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무의식에 항상 깔려있죠.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무섭죠.
그 다음 신념. 세상은 위험하다. 변화는 위험하다. 세상에 나가고 싶지 않아. 이것 때문에 사회 부적응, 은둔형 외톨이, 따돌림 이런 것들을 잘 경험하게 됩니다. 낙태 생존자는 세상과 사람과 변화가 두렵다. 애초에 낙태 생존자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두려웠고 모든 변화의 상황과 장소에서 이런 태어남의 두려움을 느낀다. 늘 죽을 것처럼 두려워서 그저 숨을 곳만 찾는다. 모든 변화를 회피하다 보니 학교 부적응, 직장 부적응, 사회 부적응을 겪기 쉽고 따돌림도 잘 당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 쉽다. 낙태 생존자는 세상과 변화와 세상으로 나가는 것, 새로운 상황을 직면하는 것, 이 모든 걸 너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세상에 태어나는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지워질 뻔했던, 죽을 뻔했던 두려움이거든요. 그 다음 신념. 내 마음이 두려워. 내 마음을 느끼고 싶지 않아. 이런 신념 때문에 감정 억압 및 회피, 각종 중독이 잘 발생합니다. 당신이 성폭행 당했던 상황을 아주 자세히 떠올려 보세요.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느낄까? 세월호에서 죽어가던 상황을 아주 자세히 떠올려 보세요. 세월호 생존자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느낄까? 낙태 생존자도 마찬가지다. 비록 오래되고 무의식화되어 있지만 그들의 트라우마 강도는 성폭행 피해자나 세월호 생존자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낙태 생존자가 자신의 트라우마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면 감정 발작을 일으킨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고 천장이 날아갈 정도로 비명을 지르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발작을 일으키기도 한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 발작. 쉽게 떠올리고 느낄 수 있다면 트라우마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감당할 수 없는 상처의 기억으로부터, 그게 트라우마죠. 트라우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트라우마를 무의식 깊은 곳에 억압하고 있다. 내 마음을 느끼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 미쳐버리거나 못 살지도 몰라. 그들의 무의식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 감정 억압과 감정 회피가 일상이 된다. 이렇게 억압을 해도 내 안에 있는 것은 언제라도 불쑥불쑥 올라오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뭔가에 중독이 된다. 나는 중독증 환자에게 늘 이런 질문을 한다. 그것에 중독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결코 견딜 수 없는 감정들이 올라와서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술, 담배, 쇼핑, 마약, 게임 등 모든 중독 대상은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왜 중독되느냐? 중독은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중독이 왜 치료가 안 되느냐?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중독이 치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독만 치료하려고 트라우마는 내버려 두고 중독만 치료해 주세요.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독의 원인이 바로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 중 이라크전이나 걸프전 여기 참전했던 용사들이 상당수 마약 중독이 많이 되었는데 트라우마 원인인 거거든요. 그 트라우마를 직면할 수가 없으니까 알코올 중독도 많이 됐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중독의 원인은 트라우마다. 이거는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신념. 나도 아기를 지우고 싶어. 이렇게 해서 낙태 시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상담에서 늘 하는 말이 있다. 키워진 대로 키운다. 이 원리는 자궁 속에도 적용된다. 낙태 생존자는 자신의 아기가 생겼을 때 종종 쉽게 낙태를 고려한다. 자신이 지워질 뻔한 대로 아기를 지우게 된다. 내가 상담한 생존자 중에는 심지어 3대째 낙태 생존자인 경우도 있었다. 80대 할머니가 자신의 막내딸을 임신했을 때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낙태를 고려하다가 가까스로 낳았는데 현재 50대인 이 딸이 다시 자신의 딸을 가졌을 때 몸이 너무 아파서 낙태를 고려했다. 현재 20대인 딸과 이 50대 어머니까지 둘 다 전형적인 낙태 생존자 증후군을 보이고 있었다. 게다가 할머니도
9남매의 막내로 전형적인 찌끄레기 자식. 찌끄레기 자식은 뭐냐면은 쓸모없는 자식이라는 뜻인데 7남매, 8남매 중에 늦게 태어난 자식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존재가 없는 자식. 늦게 태어난 늦둥이 자식들. 6남매, 7남매의 6번째, 7번째 이런 자식들을 말합니다. 게다가 할머니도 9남매의 막내로 전형적인 찌끄레기 자식이어서 아마도 역시나 낙태 생존자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총 3대가 낙태 생존자의 계보를 잇는 것이다. 이렇게 낙태 생존자가 또 다른 낙태 생존자를 만드는 경향성도 존재한다. 낙태당할 뻔한 사람들이 낙태를 쉽게 시도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경험한 것을 자꾸 반복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자신이 낙태될 뻔했기 때문에 자신도 낙태를 잘 고려하게 됩니다. 낙태율도 높습니다. 낙태 시도율도 높고. 그러니까 낙태 생존자는 낙태 가해자도 되는 거죠. 그 다음 신념. 자꾸만 화가 나, 자꾸 짜증이 나. 이런 심리 상태가 화병, 분노 조절 장애로 잘 발전합니다. 우리는 분노와 두려움을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분노와 두려움의 뿌리는 같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확 기어들어서 쾅 부딪힐 뻔했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그 순간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뭐야 이러다 박으면 어떡해. 그런데 다행히 당신이 잘 피해서 무사했다면 바로 욕이 튀어나올 것이다. 미친놈 누구 죽이려고 작정했어? 처음에는 죽을 뻔한 두려움이 확 올라오다가 나중에는 죽을 뻔한 분노가 확 올라온다. 낙태 생존자도 똑같다.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만큼 분노가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고 이것은 만성적인 짜증과 분노로 잘 표출된다. 다만 대부분의 낙태 생존자는 미움받는 두려움 때문에 분노를 억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분노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잘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때 5남매의 막내이자 낙태 생존자인 40대 미혼 여성이 내게 상담하러 온 적이 있다. 띠동갑인 그녀의 맏언니가 내게 상담을 받다가 동생도 데려왔는데 첫날부터 가관이었다. 함께 온 언니에게 야라고 불렀고 우리 병원 직원에게는 한의원에서 왜 심리치료를 해? 라고 반말로 따졌다. 집에서는 노모와 같이 살면서 늘 노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다고 언니가 말했다. 사실 어머니를 위해서 언니가 동생을 고쳐보려고 데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자살 시도도 몇 번 했고 언니 오빠에게 대들다가 오빠에게 여러 번 두들겨 맞기도 했다. 싸움 잘하는 남자 사기여서 우리 가족들 다 두들겨 패고 죽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그녀는 첫 상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도 삐딱한 태도를 취하다가 2번 다시 오지 않았다. 낙태 생존자 중에는 이런 식으로 평생을 싸움닭처럼 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맨날 분노하면서 살게 되는 낙태 생존자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두려워하면서 살거나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분노만 하면서 사는 경우 이 양극단이 다 나타나죠. 그 다음 신념,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죽음만이 탈출구다, 자살 충동, 자살 이런 게 또 많이 나오는데 낙태 생존자는 극심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지만 또한 종종 극심한 자살 충동도 느낀다. 이런 자살 충동은 낙태 생존자의 중요한 심리 특징인데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3주에 걸쳐서 낙태 생존자 증후군 설명드렸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한 60-70% 이상이 나한테 해당된다는 생각이 들면은 낙태 생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신념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60-70% 정도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중에 50%만 드러나도 왜냐하면 내가 인식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반은 맞는 것 같아 이러면은 나도 낙태 생존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EFT와 화근으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고 엄마 뱃속 트라우마를 잘 치유하셔가지고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